네, 안녕하세요. 저는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2024, 2025 시즌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9회 슈퍼볼에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 칩스를 꺾고 승리를 했죠. 와, 이게 슈퍼볼 우승이 사실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그럼? 이제 연속 우승은 더 힘들고 이게 역사상 단 9번만 이루어진 기록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 3연패라는 것을 과연 캔자스시티 칩스가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진짜 어렵구나.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게 쉽지 않네요. 뭐 그 경기 전에 이글스 선수단에 뭐 약간 독감 같은 약간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칩스가 쉽게 이기겠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현지에서 굉장히 공신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캘렌 무어가 2025 시즌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헤드코치로 갈 음. 것이다, 갈 예정이다라는 뉴스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그 밑에 막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아니 이 눈치 없는 자식 이걸 왜 이제 얘기해 말이면서 꼭 이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나 이런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저 이글스 입장에서 좀 싱숭생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우려를 완벽하게 종식시키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뭐 진짜 완벽의 그 자체였죠. 경기 중간에 뭐 34대 0이라는 아,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고 이게 맞아요. 40대 22라는 점수랑 전혀 다르죠, 느낌이. 이거는 22점 완전 가비지 타임에 낸 점수이기 때문에 음. 그냥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 공수 양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지점에서 사실 경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 방송국에서 해설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기 끝났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거를 좋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야 끝났다 이거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요. 에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칩스가 얻은 점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획득했던 점수들 빼고는 이제 후반에 얻은 점수는 사실 무의미하죠. 이글스는 당시에 뭐 1.5군, 2군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필드 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점수였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요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팀 스탯을 보시면은 점수 이렇게 퍼스트 다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야드는 물론이고 뭐 턴오버 뭐 터치다운은 그래도 개수가 하나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저거는 후반에 많이 나온 거라서 의미가 크게 없고요. 2년 전 이제 슈퍼볼 57을 복귀를 해보면 당시에는 종료 8초를 남기고 킨자시티 칩스의 키커 헬슨 버커가 필드골을 넣으면서 3점차 이 승리를 가져왔고 이글스는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 경기에 대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글스의 디펜스는 압도적이었고요. 이글스의 압도적인 디펜스는 이 캔자스티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볼 MVP를 세 차례나 수상한 패트릭 마홈즈 진짜 커리어 최악의 그런 경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보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트렌치에서 압도당했다. 이게 뭐 디펜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글스의 오펜스도 거의 뭐 물론 몇 번의 프레셔를 허용하긴 했지만 최대 거의 압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 트렌치에 많은 투자를 했던 이글스가 그 빛을 마침내 드디어 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일런 카터의 어떤 캐릭터 이슈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과감하게 지명했고요. 그리고 제일런 허츠가 2라운드에 지명된 것도 사실 굉장히 빨랐던 지명이었거든. 당시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리고 그 최선의 선택들이 대부분 다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트렌치에 좀 몰려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좋게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완벽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우아웃,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런 대승 같은 경우에 최근 사례가 언제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때도 주인공이 칩스였어요. 2020 시즌 그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이 슈퍼볼 55에서 칩스를 압도했던 그 경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당시에도 패트릭 마홈즈에게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강한 프레셔를 음, 집어 넣으면서 실수를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칩스는 공격에서 정상적인 리듬을 찾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플랜을 잘 구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굉장히 강한 압박이 마홈즈에게 계속 가해졌고 결국 6번 회색 31야드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홈즈가 치른 경기에서 진짜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가 이번 경기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게 심지어 2020년 슈퍼볼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음, 정말 포맨러시라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참 칩스 팬분들은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고 이게 또 이번 시즌 내내 또 약간 태클 쪽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즌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은 결국은 높은 무대에서 다시 터지는구나. 음.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곪고 골아왔었죠. 그 약점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슈퍼볼이라고 하는 진짜 이 팀의 실력을 검증받는 그런 무대에서 결국 터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슈퍼볼에서 굉장히 큰 점수 차가 난 그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18점 차.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글스가 주전들을 끝까지 썼으면은 요 점수는 정말 여기는 기록을 그냥 다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이 나왔고요. 진짜 저 챈자시티 칩스의 마지막 저 점수 획득 같은 경우는 진짜 가비지 타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 마진이 참 되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허츠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허츠 얘기해야죠.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쿼터백 제일런 허츠. 오늘 혹시 슈퍼볼 MVP 제일런 허츠 반대하시는 분 손? 반대하시는 분 손? 반대하신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이 슈퍼볼 MVP를 차지한 제일런 허츠는 패트릭 마홈즈와 다르게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패스를 모든 타깃들에게 고르게 분배를 했고요.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직접 러싱을 통해서 야드를 획득하고 컨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글스는 공수양면에서 진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시즌 정점을 찍었고 그 중심에는 이 제일런 허츠가 있었습니다. 허츠는 패스를 단 5개만 놓쳤고요. 221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러싱 기록을 갈아치우는 72야드를 러싱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죠. 저 여기 기록에 보실 수 있듯이 에어야드 긴 에어야드 10야드 이상의 에어야드 패스도 물론 한 번의 인터셉션이 있긴 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마다 따박따박 자안다슨, 드본타 스미스, 뭐 에이제이 브라운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주면서 어찌 보면 이글스의 어떤 가장 불안 요소였죠. 플레이오프 내내 맞아, 시즌 맞아. 내내 정말 완벽한데 허츠만 진짜 조금 불안하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대다수였잖아요. 엄청 근데 많았습니다. 그 어떤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진짜 좋은 활약이었고 뭐 MVP 하는데 전혀 이견이 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현명님께서 빅판 제육의 MVP 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음. 요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판지원은 코치죠. MVP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츠가 MVP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빈 킴님께서도 이제 진짜 수비 다 MVP 받아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코치가 아무리 좋은 전술 설계를 해줘도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선수들이잖아요. 완벽한 실행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굉장하고요. 아, 키커 얘기 이정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에 진짜 유일한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제일런 허츠의 경기력도 있지만 전 제이크 엘리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이크 엘리엇 이 동료들 특히 롱스네퍼가 2번의 페널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야드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장거리 필드골 완벽하게 때려넣고요.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도 안 놓쳤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득점 제대로 하면서 와 오늘 진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칩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 버커가 못 나왔죠.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버커는 안정적이고 엘리엇은 불안하다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슈퍼볼에서는 또 반대되는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지 그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엘리엇 엘리엇.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엘리엇 그 페널티로 인해서 50야드 뒤로 밀려났을 때 약간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가운데 꽂아넣는 거 보고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은 세이컨 바클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는 뭐 이글스 슈퍼볼 우승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저는 역사상 진짜 가장 위대한 러닝백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는 지금 세이컨 바클리가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야드를 30야드? 30야드였나요? 40야드였나요? 이것만 추가하면은 50야드였나요? 40몇 야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기록을 달성했을 때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단일 시즌 최다 러싱 야드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정도 기록은 바클리에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경기는 슈퍼볼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결국 57야드를 추가를 하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예전당에 오른 테렐 데이비스가 보유하고 있던 그 기록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당시의 경기 수와 지금 경기 수는 차이가 있죠. 지금 경기 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클리는 이날 경기에서 다른 경기들과 다르게 이 본인이 진짜 홈런 플레이를 만든다거나 경기를 막 지배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다른 선수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잘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클리는 이번 경기 속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러싱을 어쨌든 따박따박 했고, 이번 경기에선 사실 러싱보다 아주 클러치한 상황에서 패스를 잘 잡아준 부분, 스크린 패스를 통해 컨버전을 만들어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글스 오펜스의 핵심 자원으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한 경기를 치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2024년 3월에 바클리를 영입한 것이 저는 NFL 역사상 가장 현명한 계약 중에 하나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이번 슈퍼볼의 승리만 놓고 보면 바클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했지만, 결국 이글스의 이번 시즌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글스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바클리죠. 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수고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일단 올 시즌, 그리고 역사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준 것 같아요. 하이로즈만이 바클리를 데려온 거, 그리고 바클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켈런 무어를 데려온 거, 정말 이글스가 이 우승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또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사실 시즌 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승률 5할을 기록을 하면서 이 바이위크 때 팀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에 팀원들이 굉장히 바클리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 결과 팀의 운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결과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연승 행진을 달릴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오늘 슈퍼볼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빅판지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필라델피아는 정말 경기 초반부터 그냥 라인 싸움을 압도를 했죠. 그 압도하는 라인 싸움에는 선수들의 탤런트도 있지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빅판지오의 역할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패트릭 마홈즈는 7번의 히트를 당했고요. 초반에만 7번의 히트, 2번의 색을 허용을 하면서 거의 모든 스냅에서 압박을 받았고, 결국 2번의 인터셉션도 유도가 되었고, 전반에만 24대 0으로 점수가 벌어지게 됐어요. 여기 써있지만 42번의 드랍백 중 단 한 번도 블리츠를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투하이 세이프티, 그리고 아주 가벼운 박스를 유지하면서 만들어냈, 이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이죠. 그래서 결국 4명의 선수로만 마움스를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 오펜시브 라인과 박스에서 수적 열세가 있음에도 어떤 런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결국 코칭한 게 결국 빅판지오고 선수들이 너무 잘 수행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슈퍼볼에서 나온 42번의 드랍백 동안 단 한 번도 블리츠가 가해지지 않은 이 기록은 NFL에서 넥스트젠 스탯이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모두 포함해서 단 4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블리츠 없이 경기가 치러진 경우가. 그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디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 프런트 4에 의존한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블리츠, 굉장히 다양하고 변칙적인 블리츠를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16번의 프레셔를 만들어냈고요. 마홈즈에 대해서 6번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이 마홈즈의 커리어 단일 경기 최다 색 기록이고요. 슈퍼볼 57을 복귀해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패트릭 마홈즈에게 색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렇죠. 의미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글스가 엄청나게 이를 갈고 완전히 디펜스를 탈바꿈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제일런 카터, 놀란 스미스, 특히 조시 스웨트, 오늘 아까 서두에 한 10분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 기록적으로 뭔가 쐐기 많거나 뭐 태클 포 로스가 많거나 이런 그룹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기저에는 이 빅판저의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고, 이 선수들이 런과 패스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테크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런일 때의 어떤 대응, 그리고 패스일 때의 대응, 이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전환이 되고, 이 상황에서 선수들이 너무 다 월등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디펜시브 라인이 쐐기 많거나 뭐 그런 화려한 수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빅판조의 허락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빅판지오가 헤드 코치로서 처절한 실패를 맛봤죠.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의 코디네이터가 되었을 때 좀 너무 좀 거칠다 이런 이유로 좀 쫓겨나게 되었고 성적도 당시에 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합류를 해서 하웨이 로즈번이 구축해둔 이 로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펜스를 진짜 완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경기 저희가 물론 코칭 필름을 아직 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화면에 잡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냥 좀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빅판지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존 커버리지를 썼어요. 특히 그렇죠. 빅판지오가 자랑하는 이 쿼터스 커버리지, 진짜 이 교과서와 같은 쿼터스 커버리지 활용을 했는데 쿼터스 커버리지의 활용이 거의 60%에 달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쿼터스 커버리지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라이브로 많이 본 안 경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하게 작동을 했어요. 쿼터스 커버리지의 문제가 뭐냐면 선수들이 후방에 있는 세컨더리와 이선 자원 그리고 최외곽에 위치하는 코너백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커버리지는 완성이 못 돼요. 오히려 빈틈이 많이 생기고요. 상대에게 굉장히 많은 세퍼레이션과 스페이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기는 판지오가 설계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도 잘했고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고 필름 스터디를 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진행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판조의 쿼터스 커버리지는 이 패턴 매칭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선수들이 단순히 쿼터백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리시버들의 움직임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커버리지를 아주 유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선수들이 너무 그걸 완벽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마움스에게 어떤 오픈된 찬스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칭 필름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살펴본 바로는 오늘 전방에서도 그렇고요. 후방에서도 빅판지오는 전술을 굉장히 변칙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 선택한 이 플레이북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오늘 확실히 증명된 것은 이 무엇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플레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적은 어떤 플레이북만 활용을 했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경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서드다운에서 칩스는 11번에서 3번밖에 컨버전을 못했고 턴오버도 2개나 나왔고요. 3개나 나왔죠. 인터셉션이 그중에 2개였고 그중에 하나는 굉장히 경기에 치명적인 픽식스였고요. 뭐 여기 써주셨지만 패트릭 마홈스의 EPA 최악이었죠. 진짜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픽식스 장면도 이제 이글스 디펜스 이 쿠퍼드진 루키로부터 나왔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픽식스가 진짜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완벽히 상대의 기세를 그냥 꺾어버리는 이 경기 우리가 리드하겠어, 지배하겠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플레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 쿠퍼드진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쿠퍼드진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패트릭 마홈즈의 눈을 읽고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을 따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도대체 지금 이글스는 필름 스터디를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상대 코칭 필름을 얼마큼 많이 봐왔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필드에 다 수적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프론트를 얇게 가져가다 보니까 바운필드에 수적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충분한 필름 스터디가 진행된 게 확실히 눈에 띄었죠. 선수들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마음새 눈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판지오가 8번 지면서 정말 이를 갈았구나. 사실 판지오의 철학은 네. 결국은 마운스를 파괴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멜러시 그리고 투하이는 결국에 마운스 같은 조시 앨런 같은 이런 선수들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컨셉의 시작이었는데 정말 8번의 시도 그리고 9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가장 높은 무대에서 이겨낸 이 스토리는 정말 대단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었던 건가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패배를 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패배를 했다고 해서 판지오가 완전히 내내 당하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경기를 펼쳤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오펜스의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칩스라는 거함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조시 스웨트의 활약이 오늘 너무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34번의 패스 러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냅도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6번의 프레셔를 성공을 했고요. 2.5개의 색, 커리어 최고 기록, 본인 커리어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 스웻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했던 게 6번의 프레셔 중에 4번이 얼리다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색 역시도 얼리다운에서 모두 나왔고요. 아주 초반부터 패트릭 마홈즈를 그냥 기를 죽여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롱야지지 상황에서 마홈즈가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칩스 오펜시브 라인이 선택한 게 물론 코치 필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제 눈에 몇 번 띈 거는 결국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에게 조금 이 더블 팀을 많이 붙였고 엣지들이 이제 태클들과 좀 1대1 상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1대1을 완벽하게 다 이겨줬고 스웨시. 음, 그래서 그게 뭐 조튜니 그리고 자완 네. 테일러와 조튜니가 계속해서 매치업 되면서 이 1대1을 계속해서 이겨줬고 이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음. 기록도 잘 나왔고 완벽했죠. 좀 완벽했다라는 말 말고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실수로 이 채팅창을 계속 꺼놓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다시 올려가지고 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또 이 성공의 근원 하위 로즈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 슈퍼볼 이제 롬바르디 트로피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구단주 또 제프 루리에도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하위 로즈먼 정말 최고의 GM으로 또 이제 이름을 또 떨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로즈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뛰어난 GM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죠. 이 하위 로즈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1975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사장과 단장직을 같이 맡고 있고요. 이 사람이 풋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높았던 게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로스쿨에 재학할 때도 NFL에 있는 모든 팀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나 취업시켜줘, 나 잘할 수 있어, 이걸 엄청나게 어필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2000년도에 연봉 관리하는 그런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가 그다음에 뭐 행정 책임자, 행정부사장, 인사부사장 이런 거를 거치면서 2010년도에 단장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헤드코치가 앤디 리드였습니다. 근데 앤디 리드가 단장직의 역할, 이 선수 인선 관련된 최종 결정권 내가 휘두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위 로즈먼이 단장이긴 했는데 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자문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글스는 칩 켈리 시대를 맞이했죠. 근데 켈리 역시도 내가 단장할 거야 이러면서 이 하위 로즈먼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요. 거의 한 6년 동안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GM직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로스터 구성 같은 거, 인선 구성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 결과 2018년도에 첫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번째 슈퍼볼을 들어 올리죠. 그리고 당시에 헤드코치였던 더그 피터슨 역시도 이 로즈먼이 영입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즈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부사장직을 같이 이제 겸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슈퍼볼 57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24 시즌에 슈퍼볼 59 진출, 그리고 롬바르디 트로피까지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즈먼이라는 단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 본인들이 드래프트를 하고 시즌을 보내기 전까지 내가 선택한 선수, 내가 믿고 지명한 선수가 잘할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과가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로즈먼이 뽑았던 리시버들이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걸 인정하자마자 AJ 브라운 바로 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BPA 바로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저는 이런 거를 연이어 성공시키는 게 진짜 이 단장의 굉장히 놀라운 결단력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직에 위치한 사람은 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즈먼 같은 경우에는 숫자, 스탯, 이 고급 지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선수를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코치들이랑 단장들 같은 경우에는 머니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느낌 같은 거로 막 선수 뽑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낸, 그래서 하이 로즈먼의 성공은 진짜 리그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시즌만 해도 바클리 데려왔죠. 그리고 제치에서 거의 망하다시피 한 미카이 벡튼 데려와서 심지어 아, 태클로 뛰던 선수를 가드로 이제 가드로. 네. 그쵸.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뭐 잭 바운이라는 선수를 올프로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 선수를 또 싸게 데려왔죠. 그리고 CJ 가든 존슨도 다시 복귀시켰고요. 그리고 뭐 드래프트만 해도 키니언 미첼, 쿠퍼 드진 지난 시즌에 아주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세컨더리를 또 바로 개선하기 위해서 음, 드래프트 1, 2라운드 픽에서 또 투자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젤릭선트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꾸준히 이 상위권에서 뽑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가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패커스 같은 팀들 보시면 1라운드 픽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이 라운드에서 좀 잘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 이글스는 정말 1, 2라운드, 1, 2, 3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 정말 본인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뽑은 선수들이 그대로 정말 다 잘해주고 있는 모습들. 제일런 카터, 놀란 스미스, 조던 데이비스, 밀튼 윌리엄스, 뭐 캠 저건스, 랜드 니커스, 보타 스미스, 뭐 정말 많죠. 음. 그래서 정말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이글스를 만든 건 당연히 하이 로즈만이고 정말 뭐 바클리, 허츠 뭐 이런 선수들이 주목을 받지만 하이 로즈만이라는 이 GM이라는 음. 역할 다시 한번 많은 팬분들이 GM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번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인사도 있죠. 지난 시즌 브라이언 존슨 뭐 힘들 때 바로 자르고 켈렌 모어 데려온 것도 그렇고요. 음, 빅판지오를 데려온 거. 지금까지 왜 이글스가 조지아산 디펜스를 그렇게 고집을 했는지 바로 납득시켜줬죠. 빅판지오가 추구하는 어떤 이 디펜스 철학, 그리고 조지아에서 커비 스마트라는 코치가 추구하는 디펜스 철학, 거의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고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 꾸준히 조지아산 선수를 많이 모아놨고, 이 선수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치가 누구일까? 아, 빅판지오다. 바로 음, 빅판지오를 큰 돈 주고 데려왔죠. 이거는 이 GM이 얼마나 게임과 이 코치들의 철학, 이 선수들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빅판지오라는 코치가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원들을 꾸준히 모아놨고, 물론 이 빅판지오를 선임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뽑은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뽑아놓은 선수들이 빅판지오의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라는 걸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빅판지오를 애초에 선임했을 때 이 디펜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음, 슈퍼볼을 들어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해설 중에도 1등 공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에디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한 단장이에요. 칩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특히 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무너진 베테랑들 때문에 참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방송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전반전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상대의 점수를 추격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날려버린 이 드랍들, 저는 이게 너무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랍이 가장 믿고 있는 선수들로부터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크리티컬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더 아쉬운 거는 어떤 드라이브의 초반에 나왔잖아요. 뭔가 음, 조금 전진을 해서 뭔가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와서 이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플레이 뭐 3개, 4개밖에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서드 다운에서 계속해서 켈시가 드랍하고 홉킨스가 드랍하고 하니까 이게 드라이브가 연장이 안 돼요. 반면에 이제 이글스는 러싱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시간을 먹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확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타임 오브 포제션 TOP에서도 칩스가 23분만 먹고 이글스가 거의 37분 가까이 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 내내 어떤 칩스가 공격을 풀어온 지점이 결국은 서드 다운, 서드 앤 음. 쇼, 서드 앤 미디엄 이런 상황에서 켈시가 잡아주는 패스들,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드라이브의 지속성을 가져와주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트래비스 켈시의 두 번의 드랍 중에 사실 두 번째 드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프레셔가 전방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티니가 밀리고 밀리다가 마홈즈랑 부딪히면서 패스가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볼 플레이스먼트가 좋지 못했고 켈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패스를 잡아주는 게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의 역할이잖아요. 저 그렇죠. 결국 그 플레이도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조튜니는 아시다시피 원래 레프트 가드입니다. 이 조튜니, 험프리, 스미스 요 조합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트리플 조합은. 근데 레프트 태클 포지션에서 계속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조튜니를 레프트 태클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가드 자리에는 이제 칼리엔드를 집어넣는데 결국 이 왼쪽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프랑스전에도 나왔죠. 차라리 그냥 레프트 태클 어차피 뚫릴 건데 거기 뚫리더라도 한 명 냅두고, 어차피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12 퍼슨을 많이 쓰는 팀이거든요. 타이트엔드 2명 붙여 쓰는 팀. 그렇다면 거기 타이트엔드를 보강을 해서 레프트 태클 블라인드 사이드 책임지게 하고 리그 최고의 내각 트리플 조합을 그냥 가져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튜니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의 부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사실 튜닉에 돌을 던질 수는 또 없어요. 이게 너무 튜니만 뚫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쵸. 너무 잘해준 선수였고, 이게 베테랑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가 음, 조튜니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뭐 트레이 스미스도 좀 굉장히 아쉬웠고요. 자완 테일러는 당연히 더 아쉬웠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펜시브 라인이 많이 뚫렸지만 그 중에서도 믿었던 튜니마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게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런 게임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맞아요. 17대 0이 되기 전까지 칩스가 런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충격적이죠.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런을 풀어야
이글스의 세컨 레벨에 있는 라인베커들의 어떤 미스디렉션, 잠깐이나 발을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샷건에서 계속 패싱 게임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설 중에 브래디가 얘기했던 게 칩스가 지금 너무 1차적인 원 디멘셔널한 오펜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좀 경기 초반에 뭔가 런으로 저는 어떤 빌드업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좀 패스만 선택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오라인이 버텨주지 못하고 켈시가 드랍을 하면서 경기가 음. 완전히 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설 중에 지금 칩스가 런을 포기했나요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쵸. 나는데 아무리 이렇게 라인 싸움에서 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런을 그래도 섞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쵸. 앤드리드가 정말 의아하게 아주 좀 놀라울 정도로 런을 진짜 포기한 듯한 전반 운영을 좀 보여줬어요. 저 이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좀 왜냐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 판지오의 어떤 이 디펜스 구조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런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런이 네. 일단 그쵸. 여기 투하이룩을 써 있죠. 기반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걸 카운터 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싱이 풀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풀링을 동반한 갭스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뭐 배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런을 너무 선택을 안 해서 이게 좀 게임 플랜이 애초에 그거였나 뭐 싶기도 하고 사실은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패스를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경기 중에 이 평균적으로 패스 그리고 런의 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안 가져가거든요. 그 이상으로 그쵸. 쪼개지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근데 92.3% 7.7% 요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그런 런 패스 선택 비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나중에서야 17대 0 되고 나서야 네. 조금씩 쓰더라고요. 근데 그 맞아요. 와중에 또 아쉬운 거는 또 잘 풀린 플레이들이 몇 번 많았거든요. 맞아요. 뭐 후반전 첫 번째, 두 번째 드라이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여기서도 진짜 믿었는데 이 커널백 듀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다들 아시겠지만 1차적인 플랜은 바클리를 막는 거였고 뭐 바클리 잘 막았죠. 잘했어요. 뭐 네. 25번의 캐리에서 57러싱 야드밖에 못 갔으니까 캐리당 야드가 2.3야드였어요. 그래서 칩스 디펜스 뭐 위클리 NFL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에게 완전히 앵커 버티면서 갭 컨트롤 시키고 양쪽에서 이제 라인베커들, 세이프티들, 슬락 코너백들 이제 얼리다운에서 블리츠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막았는데 잘 막았는데 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가져가긴 했어요. 그래서 서드앤롱 상황 계속해서 허책이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 못 막았죠. 결국은 뚫려버렸습니다. 트렌트 맥더피, 제일러 마슨 믿었던 코너백 듀오가 계속해서 빅플레이 외곽에서의 어떤 패스 플레이들 1대1 상황에서 패스를 허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패배. 이거는 사실 전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칩스가 바클레를 막기 위해서 내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 이건 사실 네, 맞습니다. 바클레를 막기 위해서 박스에 투자하면 할수록 결국은 외곽에 1대1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맥더피와 왓슨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러싱 디펜스 잘 막았다는 부분 첨언을 좀 하자면 이번 경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저스틴 리드 세이프티 그리고 니켈백이 차마리 코너가 런 스냅 카운트를 정말 잘 읽었어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 이 스냅 전에 투하이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라인에 정렬을 해서 런을 틀어막는다거나 런브리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이칸 바클리가 전방뿐만 아니라 2선 이후에 3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면서 많은 야드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트렌트 맥더피 사실 오늘 경기에서 트렌트 맥더피의 위치도 어디에 메인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왜냐면 23시즌 트렌트 맥더피 리그 최고의 니켈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풀타임 바운더리 코너백으로 전환을 한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이 선에 있는 라인베커들의 어떤 자유도와 연결이 되면서 칩스의 디펜스가 오펜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외곽에서 진짜 털렸어요. 차전수 우승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J 브라운한테 안 돼요. 진짜 스니드도 좀 생각이 났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니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2번 코너백인 왓슨까지도 계속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칩스 디펜스 입장에서 이 스페그놀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1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 선수들이 이렇게 맨커버리지를 해주지 못하면 뭐 코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사실은 칩스가 맨 커버리지를 좀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음. 그 상황에서 그 상황마다 허츠가 또 굉장히 센스 있게 본인의 발을 활용해서 전진해주는 모습들을 음. 보여주면서 결국 바클리를 막았지만 그 뒤에 터지는 후속타들은 전혀 막지 못하면서 좀 패배로 직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런 허츠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경기 초반에 지지부진하고 후반이 돼서 예열이 돼야만 패스가 잘 살아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리그에서 1쿼터에 얻는 득점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밤비아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자한 다슨과 패스 연결 굉장히 훌륭했고요. AJ 브라운 요 페널티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패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제일런 허츠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패싱 타이밍과 리듬을 찾은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코너백들을 외곽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친 거죠. 외곽에서 계속해서 1대1이 나올 거다라는 건 모두가 예측했지만 네. 이게 맥더피가 이 정도로 거의 네. 사실 올프로를 받았던 코너백이고 맨커버리지 굉장히 자신 있는 코너백이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털린다라고 하면 이 AJ 브라운이 핵을 정말 열심히 읽었구나.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OPI 사실 불리면 막 짜증도 나고 이게 경기가 안 풀릴 법도 한데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뭐 중요한 순간마다 패치 잡아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었다. 그냥 진짜 압도했다. 이 재능의 어떤 차이로, 이 선수의 차이로 그냥 찍어 둘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사실 AJ 브라운도 한성질 하는 선수거든요.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 3핏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결국 3핏 도전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캔자스시티 칩스는 그동안 왕조를 구축해왔던 팀이고 뭐 이걸로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지금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을 조금 돌아보면 초중반에 어떤 마움스의 메커닉 이슈도 있었고요. 트래비스 켈시의 부진도 있었고요. 뭐 라시 라이스, 할리우드 브라운, 아이지아 파체코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면서 좀 로스트에 많이 구멍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카리먼트도 영입하고 디안드레 호킨스도 영입하고 뭐 레프트 태클 이슈도 뭐 디제이 험프리스 영입하고 여러모로 좀 단장이 팀을 많이 이 누수들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는 그 결과로 어쨌든 많은 불안함 속에서도 슈퍼볼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쨌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어쨌든 높은 무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내년에가 좀 걱정이에요. 뭐 닉 볼튼이라든지 뭐 트레이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팀의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들인데 FA로 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게 또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 그리고 이 선수들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지 그리고 이 선수들의 빈자리를 또 결국은 드래프트와 FA 영입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2025년은 좀 단장 브래피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저는 걱정은 크게 안 돼요. 뭐 왜냐하면 패트릭 마홈스, 앤디 리드, 이 스티브 스페그놀로가 있는 한 칩스는 여전히 AFC에서 강자일 거고 뭐 물론 3핏의 도전은 깨졌지만 언제든지 또 슈퍼볼에 올라갈 수 있는 이 3인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렇게 슈퍼볼에서 졌다고 해서 팬분들이 그렇게 막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래드 피치 이 GM은 늘 잘해왔고 이 세 명은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년에도 또 슈퍼볼에 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 브래피치 역시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하이 로즈만처럼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단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2024 시즌을 앞두고 구단은 이 구단 사장인 마크 도노반, 단장인 브래피치 그리고 헤드코치인 앤디 리드를 2029년까지 계약 연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029년이면 사실 앤디 리드가 71세가 되는 해거든요. 이게 마지막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브래피치가 단장이 되고 나서 도노반, 비치, 리드 이 조합은 100승 34패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게 거의 75%의 승률이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무려 3번의 슈퍼볼 우승,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결국 3승 2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조합에 대한 구단과 이 프랜차이즈는 확실한 믿음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래피치 정말 팀 잘 만드는 코치고요. 지금 중간에 채팅창에서 셀러리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 제한된 자원을 정말 리그에서 누구보다 잘 쓰는 단장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브래피치가 정말 뭐 정신 놓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트레이드라거나
드래프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프랜차이즈는 정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에드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FA로 풀리는 핵심 자원들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선수와 어떤 포지션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새롭게 잘 보완할 것이냐, 요 부분에서 이제 브렛 피츠의 역량이 진짜 제대로 발휘가 되겠죠. 그쵸. 뭐 라시 라이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라이스 징계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브렛 피츠는 어디서 잘 주워와서 1년 계약으로 잘 주워와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단장이기 때문에 저는 칩스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칩스 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움스 있고 리드 있고 스페그놀로 있는데 걱정이 뭘까? 그냥 그러니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음인가요 이게? 뭐 아무튼 딱히 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에 뭐 슈퍼볼 못 나갈 수는 있는데 진짜 막 그쵸. 루징 시즌 보낸다? 요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팀이 뭐 갑자기 루징 시즌으로 가고 뭐 3승하고 뭐 1승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어쨌든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디비저널 컨퍼런스를 노릴 수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마움스와 컨텐더로서 리드와 스페그놀로가 있는 한. 컨텐더로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 저와 에드님의 의견 전달드리면서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슈퍼볼 57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에 이 제일런 허츠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패배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인터뷰한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 일단 패트릭 마홈즈가 오늘 인터뷰한 거 그냥 대충 쳐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 뉘앙스들을 좀 달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패트릭 마홈즈가 오늘 경기에서 마홈즈 때문에 졌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홈즈는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환경이 좀 아쉬웠다?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베테랑들의 어떤 드랍 같은 플레이, 그리고 코치가 이상할 정도로 런을 선택하지 않은 플레이,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홈즈라는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초도 없다라는 입장 전달해드리면서 인터뷰를 보니까 패배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교과서적인 인터뷰죠. 저 교과서적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패배했을 때 물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정말 경기를 잘했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제 뭐 그 친구들은 정말 강하게 물어붙이면서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좋은 플레이를 했다. 뭐 DB도 잘했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경기 초반에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턴오버를 범하면 안 됐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결국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자들이 좀 이제 템파베이 와 경기에서 패배한 것 그리고 오늘 경기 이글스한테 패배한 것 어느 것이 더 힘드냐 3핏 실패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도 자신은 3핏을 놓친 것에 대해서 뭐 아프진 않다 그냥 슈퍼볼 패배한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이게 본인 커리어에 오래 남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반응하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제가 여기 기입하지는 않았지만 라커룸에서도 어떤 말이 많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크리스 존스를 비롯한 다른 리더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패배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젊은 팀이고 훌륭한 팀이라서 많은 선수들이 첫 번째로 이 슈퍼볼 패배를 당했을 텐데 이걸 잘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 특히 올 시즌 전반적으로 패트릭 마홈즈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잖아요. 뭐 칭찬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팀 자체는 잘했고 어떤 리더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리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더 나은 어떤 풋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풋볼의 가장 큰 매력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스포츠라는 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발전하겠다. 내가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깊게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쿼터백이 많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정말 인터뷰를 잘한 것 같고 결국 여기서 뭐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그렇죠. 패배를 어떤 본인의 가장 큰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 이게 결국 슈퍼스타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자질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들만 봐도 어쨌든 본인의 문제가 뭔지 인지하고 있고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 이유에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칩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또 또한 저는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선수들, 특히 라커룸에서 보컬 리더로서 성장하는 선수들이라면 슈퍼볼 57 패배에서 나온 제일런 허츠의 인터뷰 그리고 오늘 경기 패배에서 나온 패트릭 마홈즈의 인터뷰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시즌을 돌아보는 요 이야기. 이 시즌을 한번 복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즌 진짜 2023 시즌 생각하면 특히 2023 시즌 후반 진짜 와르르 묻어지지 않았으니까. 저 완전히 무너졌던 필라델피아 이글스고요. 10승 1패로 시작했다가 7경기에서 6번의 패배. 와일드카드에서 정말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3 시즌 이 실패 이후에 필라델피아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죠. 브라이언 존슨, 션 드사이를 경질했고 닉 시리아니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공격 운영적인 부분 일부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켈렌 무어에게 굉장히 많은 전권을 주게 됐죠. 그리고 에드님께서도 앞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빅 판지오를 아주 대대적으로 큰 돈을 지불하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팀의 중심이었던 정말 오랫동안 정신적 지주로 활약을 했었던 이 제이슨 켈시가 은퇴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팀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았고 닉 시리안이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특히 2024 시즌 초반에 2승 2패 이렇게 부진한 출발을 겪으면서 이 위기는 더 심해졌는데 결국 이 팀의 리더들이 나섰습니다. 이 팀은 헤드코치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에게 세칸 바클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을 했고요. 재밌게도 코칭 스태프들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켈렌 무어는 패스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콜을 선택을 했고요. 좀 더 적극적인 런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크 이후에 필라델피아는 이후에 10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NFC 이스트 지구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슈퍼볼 컨텐더로 올라왔고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치른 후에 슈퍼볼에 올라와서 오늘 롬바르디 트로피를 결국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 변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이것은 NFL에 있는 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많은 단장들, 감독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뭔가 자존심 혹은 자기 선택에 대한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 피우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코치들 그리고 단장들인데 이거를 한 시즌 도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모습들. 뭐 칩스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높은 무대까지 올라가는 팀들은 이 프론트 오피스 그리고 코치진들의 어떤 이 말랑말랑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가 슈퍼볼을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세이칸 바클리라는 슈퍼스타가 있긴 했지만 단순히 이 선수 한 명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렇죠. 시리아니 그리고 나머지 코칭 스태프, 하위 로즈먼이 구축해온 아주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고 구축해온 이 강력한 로스터, 요것의 시너지가 정말 대폭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슈퍼볼을 앞두고 저희가 지난 위클 NFL에서 예측을 했었죠. 일단 에드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가 맞아 떨어졌고요. 근데 점수차는 좀 예상 외긴 했어요. 저 사실 네. 원 포지션 이내를 다 예측하셨을 텐데 이 정도 나올 줄 몰랐죠. 한 시즌 이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저희 2024 시즌 그리고 2025 시즌까지 함께 너무 오랫동안 많이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